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 이슈이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1년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했는데요. 2021년 들어서면서 고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이슈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고가에 있었던 종목들 정리하시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이동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2021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있는 모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이끌어 나가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식 격언 중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엔 반하지 마라. 근데 항상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우리는 뭘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그 신년사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조금 더 2021년 전국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어느 부분에 돈을 쓸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힌트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2021년은 선생님 어떤 해일 것 같으세요? 2021년은 K자의 해. K자의 해? 우리가 뭐 K하면 K-팝, K-방역, 근데 K자?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코리아자를 붙이면은 이제 그 중국과 연결고리에 그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중국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진정한 의미는 오르고 떨어진 거의 차별화. 제가 맞추려고 그랬는데 정답! 이 K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아닌 종목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불평등 장. 그게 2대8 가르마. 맞습니다. 제가 지금 2대8 가르마 했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또 가르마 하면서 웃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차별화 장세가 된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선생님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상승한 종목은 팔 때다, 그리고 안 움직이는 종목, 올라갈 종목에서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떨어지는 게 벌써 고점에서 30-40% 이미 빠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선생님 하락하면 눌림목에 있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타지 마시고, 나라면 요번에 이제 실적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실적을 다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만이 아니라 1, 4분기. 그러면 1, 4분기는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달에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까지 다 확인하면 상반기는 다 지나가는. 그러니까 6월 달에 보고 싶어. 근데 선생님 과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요? 코로나 와중에.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들은 그러니까 하나토 같이 그냥 실적이 엉망 나왔어. 근데 더 이상 나빠지고 주가는 이미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 받아갖고 막 급등한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쇼크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떨어졌어도 더 충격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3월에서 5월 코스가 우리가 항상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열심히 걸어다가 갑자기 그냥 퇴출될 수도 있죠. 뭐 강제 퇴출은 요새 잘 안 시켜. 근데 거래 정지 공시가 딱 뜨는 거야. 그럼 뭐 감사 보고서 안 냈느니, 뭐 또 적정 안 받았느니,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그러니까 내 거가 갖고 있는 게 거기에 짱돌 맞으면 이건 용빼는 재주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다리도 다 두들겨 보면서 다 거쳐서 살아남은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게 6월달 갈 것 같거든. 네. 그래갖고 내가 요새 질문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뭐 20% 손해라는데 30% 손해라는데 물을 타야 되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전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다 손절하기는 힘들어. 맞아요. 그럼 30% 손절해서 살아나는 쪽으로 자꾸 이동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템이나 뭐 건설주나 이런 롯데그룹 이래놓고 요거를 시소를 중화를 시켜놓고 이게 성공하면 그 성공한 수익금 해갖고 또 여기에서 일부를 또 빼내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전략은
가능한데 이 정도 수준 되려면 이건 약간 좀 뭐라 감각이 있거나 좀 선수 기질이 좀 있어야지 초보자들은 절대 네. 불가능하거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래. 일단 뭐 손실을 확정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일부 비중을 가지고 죽어있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섹터 위주로 옮겨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요한 섹터,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들이 2021년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방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사야 되잖아요. 집 살 때도 그냥 딱 보자마자 근데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뭐 뭐 안 가보고 전화해서 방 있나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해서 묻지마 매수도 한다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신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제가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문을 다 보면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몇 가지를 찝어왔어요.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기자님이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전문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은 지금 말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또 역시나 생각할 수 있는 두 갈래가 그럼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는 좀 어떤 정치색을 띠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랑 뭐 또 연결을 해보자면 뭐 결과는 다 났지만 이재용 부회장 또 이쪽으로도 연결을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선생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정치 테마주는 언제부터 급등을 해요? 지금 오히려 그 이낙연 관련주는 작년,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검찰총장 관련주는 다 작년에 한 번씩 다 했고 지금은 오히려 조정 중이에요. 근데 원래 선생님 누가 나온다 하면 와 하고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영선이 그렇게 했는데 제이시안 시스템은 별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테마주는 예. 나는 2월 달에 그 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그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 여당 단독으로? 여당 단독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뭐 국회 의견서 보면 되지. 근데 여당은 왜 가덕도에 목숨을 걸어요? 부산 잡아오려고. 그리고 TK 박살을 내려고. TK하고 PK하고 갈등 구조 만들려고. 그 전략이, 그러니까 이 SOC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다음 대권까지의 전략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덕도 특별법을 구사하면서 부산 쪽의 에너지가 갖다 해서 현 민주당의 여당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거의 근거지를 잃어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설 데가 없다. 그럼 뭐 저기 대구 지역의 TK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야권 분열의 재통합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그걸 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일화시켜서 가야 되는 게 정석인데, 니네 선거 해봐. 결과 보자. 뚜껑 열어보고. 오히려 내가 국회의원은 두세 명밖에 없지만 니네들보다 더 세. 내가 다 흡수할 거야.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 똥배짱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태생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을 털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털어낼 것 같아. 응?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권에서 새로운 힘의 에너지가 나오면 그게 되지, 지금 국민의힘으로 인한 뭔가 국면 전환은 지금 여권에서 엄청난 실수나 정책 뭔가 실패를 해야 돼.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새로운 또 뭔가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 현 정부의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대신 전통적으로 이럴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국민의힘 쪽으로 막 와 역시 보수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 이젠 그런 판은 아니다. 그런 판은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일단 제가 볼 때 누가 됐든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부산 지역의 표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당 단독이 아니라 야당도 그 부분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야당도 하지. 야당도 자기네도 부산 지역 그 국회의원 출신은 자기네도 가덕도 하겠다. 이게 곧 머니거든. 지역 활성화, 경기 활성화. 근데 큰 전체 그 선거판을 보면 이게 TK와 PK의 갈등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야. 지금 박영선 관련자 안 움직이지. 오히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때 움직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이 이제 정착되고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시장에서 지금 20%만 돼도 당선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야권이 통합돼서 박영선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단일화된 분하고 야당에 단일된 분이 한 명씩 나오면 이건 몰라. 그러면 그거 싸워봐야 되는데 여당은 만약에 단일화됐는데 야당에서 갖다 얘기해서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 나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전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러지. 그러면 나경원 한 3명, 4명 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이 5%든 10%든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나 분산이 돼버려. 그러면 박영선 이제 중기부 장관 아니지. 사퇴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럼 선생님,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가덕도 관련해서 본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원하니까 부산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금요일장 기준으로 부산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지. 이거는 뭐 시멘트, 레미콘 그 전체적인 또 정부의 정책 SOC 플러스 부산에 땅이 있거나 그 지역 근간에 또 그러니까 레미콘이나 시멘트 하자면 일단 땅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거든. 네.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 관련되면 부산 산업이 대장주로서 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대장주면 선생님, 그리고 부산 산업은 또 품절주 성향이 있어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거 품절주다 날라간다 해가지고 그때 다이렉트로 막 점상점상 가가지고 10만 원대 돌파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상승을 할까요? 20만 원 돌파했단 말이야. 그때 20만 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살 수 있어. 오늘 좀 많이 상승했는데. 그 만 원. 이런 거 움직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그러니까 갖다 50에서 잘하면 따버리 그냥 순간적으로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우선주 급등 패턴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부산 산업 그리고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해갖고 네이버를 누르면 관련주들 쫙 나오거든. 네. 딱 나오면 단골 메뉴로 부산 산업, 동방성기, 영화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다다다닥 나와.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 신공항 관련주 네이버 하면 쫙 나오잖아. 네. 거기에 부산 1등, 그 다음에 영화금속, 동방성기 이런 것들이 단골 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요새 주린이들이 저거 사는 거다 이렇게 가덕도 사잖아요. 특별법 통과됐대. 신공항에다 가덕도 관계. 그렇게 그러면 이게 또 보이지 않게 파이프라인이 쫙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덕도 신공항 SOC는 2월달 국회 특별법. 특별법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 아니 시차를 거기다 두라고. 타이밍을. 타이밍요? 아직까지 재료 노출을. 네. 그때까지 미리 급등해서 그게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할 때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 때리고. 네, 그때까지 안 오르면서 찍으려면 계속 사놓고 그게 통과되면 그때 움직이고. 요런 시차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나아요. 일단 시차를 두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특별법이 딱 되는 날, 그날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라는 그날 말씀이시죠.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20만 원 간다. 그러면 때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 저희가 부산산업, 동방성기, 영화금속 지난번에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호텔신라 우선주 사야 된다. 그 이재용 부회장 그 결과 앞두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댓글 중에 한 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네요, 못 사겠어요 하셨는데 그 다음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싸게 살려고 하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정치 테마주는 사실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게 누가 될지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대충 나왔잖아.
근데 원래 제 기억에 반기문 테마전 빵빵 뜨고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대선이 아니야. 그래도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미니 대선. 미니 대선이라고 그러지만 대선 에너지는 안 나온다고. 그럼 대선은 2022년 3월 9일 날 있으니까 네. 요번 이후에 이제 대충 7월에서 9월 4일 그때 이제 대선 에너지가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대선 에너지 종목군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랩도 이번에 서울시장 안 되셨어도 또 대선 나오실 거라고. 네. 그러면 안랩 우리가 4만 원, 10만 원 함께 맺잖아. 6만 원 올 때까지 건들지 마세요. 그럼 지금 다시 재진입? 지금 아직 8만 원이야. 그래요? 조정해도 조정해. 지금 2만 원. 만에 서울시장이 안 되면 조정 받을 테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한 6만 원, 7만 원이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다시 또 대선 나오고 막 싸운다 그럴 때 그때 또 파는 그런 타이밍을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정치 인맥 테마주는 사놓고 기다리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자금을 분산해 놓고 싸게 사서 네. 그다음에 시기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렇게 군집 현장에 이렇게 흥분하는 시리즈 아니고 그리고 같은 테마라도 그러니까 써니전자 이번에 안 맞아요. 안냄박 갖고 그러니까 써니전자 못 갔죠. 써니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속상. 근데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요새 장은. 안 선생님 가면 말씀하실 때 순환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정치 테마주에 한해서는 순환매가 아니라 가는 놈이 간다. 그리고 옛날에만 1등 쉴 때 이게 순환이 나왔거든. 근데 전체 인맥 타마는 그 이벤트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으면 네. 안 가는 거야. 가는 놈이 간다. 가는 놈이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 할 때 대장주 똑똑한 한 놈 잡는 게 낫지. 요거 갈까 저거 갈까 분산하는 전략은 나쁜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저는 모르지만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알아. 한 놈만. 난 한 놈만 패. 그러니까 그래도 4-5개 종목이 돼. 안철수 대표 한 놈. 그 다음에 누구 박영선 대표 한 놈.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이 몇 개, 4-5개 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금을 좀 한정해야 될 것 같네요. 전체 정치 테마주 내가 좀 짧게 본다. 공략을 하는 그 섹터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지. 그치. 큰 자금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은 뭐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사면에 대해서 얘기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좀 그게 적용이 되면서 좀 그럴까요? 난 그건 구분시켜야 될 것 같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로서 해주는 거다.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제 법률은 이제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됐잖아.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국정농단보다는 경협 불법 승계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스 분식 회계 이제 이 건이 더 크거든.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 대주주, 거버넌스에 연결되니까 이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이것도 2월 달에 그 법원 스케줄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거는 큰 그림에서의 정치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 이게 사면이 되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힘을 받겠죠? 나는 이번 서울시장 이거보다 나는 솔직히 그 대선용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최악이 있으면 그때까지도 사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정권이 바뀐 그 대통령이 대통령 그 분위기에 의해서 사면을 해주고 이런 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의 사면권은 나는 요번 금년은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싶어. 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오히려 이슈화가 될 것 같아. 막 청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청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요번에 그 판결 내리는 게 딱 2년 6개월이거든. 그러면 딱 추석 때 맞춰서 사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막 나와. 그리고 요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그 법정 구속될 때 가장 중요한 두 분도 구속되셨어. 국정농단 관련해서요? 미래 전략 그 장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나갔었어. 아니죠. 밑에 실무진이 있죠. 그렇지. 유비 밑에 관원장하고 장비하고 이런 조자룡이 있으니까 싸운 거잖아요. 그런
장수들이 같이 구속당했어. 똑같이 2년 6개월로. 그러니까 최지성 부회장급 장충기, 이 장충기 이분이 모든 기사, 인맥,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조절하셨던 분이거든. 이 분도 2년 6개월. 네, 그러면 선생님, 그게 그 다음에 사면이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추석 때쯤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면, 좀 삼성 그룹주들은 그러면 좀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뭐 삼성생명, 뭐 삼성 SDS, 멀티캠퍼스, 호텔신라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을 짜줬잖아. 3반은 이미 매도 사인 나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매도 사인 나갔고, 삼성물산도 매도 사인 나갔고, 삼성 SDS는요? 삼성 SDS는 매수 사인 나갔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지분 9.2 이런 것들에 마치 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지분 갖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작년도 현대글로벌선 오토 에버 이런 거 돌렸듯이. 맞아요. 그때 수익 엄청 났잖아요. 삼성 SDS. 그러면 삼성 이재용 관련주는 보유이니까 멀티캠퍼스도 보유겠네요. 멀티캠퍼스는 제일 나중에 할 것 같아. 아주 천천히. 급이 낮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캠퍼스가 되려면 그 장외에 있는 어떤 뭐 합병이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코스인데 지금은 건드릴 사이즈가 작아.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생명, 네. 삼성 SDS, 호텔신라. 오늘 호텔신라 우선주가 급등한 것도 우리가 고점에서 판 거 어제부로 다시 재매수 사인을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생명 특별 배당. 특별 배당 건도 있지만 뉴스 하나 봤잖아. 홍라희 여사하고 이부진 이사연이 대주주 변경을 3개월 연장시켜달라. 이게 무슨 뜻 같아? 그럼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이 홍라희 여사한테 제일 많이 가는데 그걸 좀 유보시켜달라는 거 지금 아닌가요? 법률로 정확하게 가면 3분의 1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물산을 20% 갖고 있어. 23%. 20% 조금 넘어. 23% 아니야. 21%? 21%도 안 돼. 20점 몇이야. 그리고 19점 몇이 삼성물산이야. 네. 그렇게 해갖고 금산법을 벗어났거든. 그런데 요게 이제 20%짜리 이건희 회장님이 상속되면 3분의 1은 홍라희. 그 다음 9분의 2씩 이제 자제분들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변경되면 어떤 얘기가 나면 이게 금산법에 걸려. 그러면 삼성물산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금사법 조항에 또 이 보험업법 조항에 이게 문제가 돼버려. 그러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처분 명령이 나가.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되면 바로 이 법이 해야 되니까 3개월 더 연장시켜 달라는 게 지금 딱 보면 그때 전후 맞춰갖고 3년 좀 더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리도 있지만 또 한측에는 약간 노이즈가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 뭔가 여기서. 삼성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홍라희 여사하고 이부진 씨하고 이사연 씨하고 요거 배분 과정에서 뭔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될 때까지 연장시켜 놓고 지금 보이지 않게 진검승부들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호텔신라 나 줘! 오빠! 막 이렇게. 아니, 그건 당연히 생각하겠지, 이부진 씨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확정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 SD에서 이부진 씨가 호텔신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재원은 삼성 SDS 3.9% 갖고 있는 거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님 거 상속받는 재원이라 이거를 담보를 해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뭐 블록딜을 하든 뭐 우선주에 전환 우선 상환시켜서 시간을 길게 끌어서 갖고 오든 그러려고 그러면 공동된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이재용 부회장의 합의, 홍라희 여사. 근데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너 안 줘! 잃어버리면 그러면 저 대하나 못 골란다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건 더 아니겠지만 이건 더 극단적 소설이에요. 이 모든 지분이 이렇게 되면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건가? 이게 홍씨 집안께 되는 거야. 홍라희 여사. 그러니까 홍라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잠깐 측천무 들었다가 다시 당나라 가듯이 네네네. 이 인터벌이 그러니까 수렴청정의 시대로 갈까봐 나는. 설마 그러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거론할 건데 삼바 분식회계하고 이 법률 이게 사면권의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가 있잖아. 또 하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5년 동안 못 나오게 하자. 무슨 안 돼요. 우리 제드래곤. 드래곤 폭발을 안 돼요. 5년 이상 못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근데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대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기업을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고 이러면 돼야 되는데 꼭 뭔가 다른 생각에 다른 의지에서 참여연대 대선 주자들 네. 거기에 싱크탱크들이 있잖아. 네. 그 싱크탱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막 해갖고 구조조정 시키고 자르고 쪼개고 합쳐서 막 쪼개다 보면 거기에 부스러기가 나오거든. 그거 이권 개입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그 농담 삼아 저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지는데 주택조합장의 파워가 짱인데. 오, 짱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진짜. 그거 하나 왜 눈대가 그거 하겠어?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의 특혜, 떡국물 이런 것들이 끔찍한데. 근데 요즘은 또 투명해져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웃기는 소리지.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주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명은 뭐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앞으로 국민의힘이 힘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당 쪽으로 좀 더 강해질 건지 일단 싸움의 터밭은 부산이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좀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드렸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2020년에 신년사에선 투기를 억제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2021년에 1년 만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국가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인정하신 거죠. 부동산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건설부 장관 자르시고 그러면서 LH 사장이 맞잖아요. 최대 공급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공급을 어디다 하는데 저기 멀리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저 극단 주변 하면 이건 약발이 안 먹어요. 뭐 김포나 저쪽에 신도시 제3시도 약발 안 먹거든. 서울 내. 근데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공 부분의 참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높인다거나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100만 가구 주택 프로젝트나 200만 가구 주택 프로젝트 이 시나리오가 돌고 또 하나는 용적률을 왕창 늘려갖고 그 고층으로 짓게끔 하는. 근데 선생님 서울에서 고층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려면 성남공항을 없애야 돼. 성남공항. 저기 미군들 그리고 또 대통령들 거기가 간단하게 해서 제2의 분당이 돼 버리는 거야. 거기는 또 공공하다 보면 100만 가구를 질 수가 있어. 그 지역이. 그 지역이요? 그러면 거기 지역이 그 분당과 성남이 아주 요지야. 네. 그것 때문에 저 롯데 그 건물 짓는데도 난리 쳤고, 그래서 그거 로비하고 뭐하고 하다가 감옥 가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한전부지도 107층이니 70층이니 50층이니 그게 다 기부채나 아까 그 공항 갖고의 그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되려면 주한 미군의 에너지, 남북 간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그럼 선생님 거기에 있는 성남 미군 기지를 빼려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는 시나리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밀고 가는 거지.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거 안 줄일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는 나가라 줄여라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3월달 한미 군사훈련도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연기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계속 우리한테 주도하고 이렇게 트럼프하고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지금 방향성은 좀 이제 좀 간섭 좀 하지 마. 아, 그거 우리 땅이 좀 필요해. 아니 우리 북한하고 우리 다이다이로 좀 얘기할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먼저 풀고 뭐 하면서 서로도 먹고 살게 좀 하고 경제 부흥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만약에 그 정경분리가 되는 시스템이 되면 이거 엄청난 에너지 나와. 갖다 얘기해서 평양이나 개성 여행을 할 수 있어. 금강산 다시 가면. 그럼 그러면 난리 날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군사적이나 이런 거 없이 보호가 된다면 그럼 북한도 그런 저 중국에 가서 달러 이거 막 벌어야 되는 거가 이제 여기에서 확 풀린다고. 네. 그리고 한류의 가장 극대화는 저기 베트남인이 이 동남아가 아니야. 북한이라고. 북한 안 보는 것 같지. 그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난리 날 거다. 그렇게 되면. 응? 그 인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이 연결고리하면 우리도 1억 명이 돼요. 그 선생님 있잖아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뒷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이 된다면 선생님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건설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건설주도 되게 많아요. 뭐 건설을 하는 이름에 건설이 붙은 회사들, 뭐 GS건설, 현대건설도 있지만 그 밑에 뭐 리모델링 관련된 회사들, 뭐 그런 자재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아파트 공급하면 갖다 얘기해서 어디에 살고 싶어? 난 자이 아파트. 서울 말고 아파트 브랜드를 얘기하자. 아파트 브랜드 자이. 자이. 그럼 자이는 뭐야? GS 건설. GS. 아이고. 부산 위브. 그리고 레미안. 삼성. 그럼 거기에 관련된 주가들이 따다닥 나오죠.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짓는 회사 걸 사는 것도 괜찮다. 당연하지. 공급을 한다는 게 그쪽이고. 주로 공급 지역이 서울 쪽이라면 용적률 바뀌거나 가장 핫한 게가 뭐 연산 공작창은 이미 되는 것 같고 저 용산 그 미군 부지 네. 그 부지들 그 다음에 성남 그 공항 부지들 그리고 그린벨트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또 한마디 하셨대. 뭐 한전 어디 한수원인가 어디를 거기 밀어갖고 거기를 제2의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거기도 하겠다 해갖고 오늘 한전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주자들이 막 지르는 SOC 막 지르잖아. 네. 날 뽑아주시면 여기를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준이 올라갈 거예요. 한전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지금 나오는 사람마다 떠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정책 관련주라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게 제일 크겠지. 그렇죠. 파워맨에서. 근데 구정자리 하시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따라붙어야 될까요? 이미 가고 있습니다. 뭘 하고요. 누가 가시고 계신가요, 선생님? GS건설 가고 현대건설 가고 그 다음에 건자재에서는 KCC 가고 우리가 가장 한일현대시멘트 잘 가지?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거 기억나요. 왜? 시멘트 어디 할 때 제가 고려시멘트 이랬더니 선생님이 한일현대시멘트 KCC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선생님 GS건설은 대응 전략 어떻게 할까요?